옵셋 명령어를 사용할 때는요, 반드시 도형에다가 사용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런 면이 그려지잖아요. 이 면에다가 사용하는 겁니다. 옵셋 명령어는 여기 있네요. 프렘푸시 옆에. 자, 프렘푸시 오른쪽 혹은 여기 옵셋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 옵셋을 가지고 사용하는 거고요. 자, 선택한 다음에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 넣으면 옵셋이 들어갑니다. 옵셋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간격 띄우기란 뜻이에요. 일정한 간격을 띄워 물체를 복제하는 기능이 옵셋인데, 자, 바깥으로도 혹은 안쪽으로도 이렇게 옵셋이 됩니다. 여기다 숫자를 넣을 수 있겠습니다. 100. 그러면 이렇게 100mm 옵셋이 들어가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옵셋을 해보실까요? 옵셋은 원이나 혹은 이런 폴리곤에도 잘 작동을 해요. 이런 식으로 테두리를 줄 때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모서리를 선택합니다. 아, 얘는 다 붙어버렸네. 자, 이렇게 갈까요? 그러면 모서리를 눌러요. 디귿자 모양으로 모서리가 선택이 됐죠? 이때 옵셋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옵셋을 해줄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선택을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옵셋. 그러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와 같이 옵셋을 할 수 있습니다. 97쪽에 있는 내용을 한번 작업을 해 보도록 하죠. 먼저 원을 그려야 되겠죠? 반지름 500이네요. 반지름 500짜리인 원을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중심에서부터 이렇게 좌우로 떨어져 있는데, 이 값을 어떻게 찾느냐? 라인을 그려서 찾을 수도 있겠죠. 상대좌표라는 걸 이용하면 라인, 그 다음에 이제 원의 중심 클릭한 다음에 그 다음에 500, 쉼표 500 500. 아, 이거 절대좌표구나. 다시 500, 쉼표 500, 쉼표. 이렇게 라인을 그릴 수도 있겠죠. 500, 쉼표 마이너스 500이 되겠네요. 500, 쉼표. 이렇게 라인을 그려서 할 수도 있는데, 이러면 다시 얘네들을 또 지워야 되잖아요. 자, 이럴 때 쓸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이 테이프입니다. 테이프는 축을 클릭해도 이렇게 가이드가 나와요. 클릭하면 이렇게 가이드가 나옵니다. 가이드 선택해서 지울 수도 있지만, 포인트를 지정하게 되면 이렇게 가이드 포인트를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500, 쉼표 500, 쉼표. 이렇게요. 다시 볼까요? 마이너스 500, 쉼표 500, 쉼표. 그러면 이와 같이 가이드 포인트를 끄집어낼 수 있어요. 바로 이 가이드 포인트에다가 작업을 하게 됩니다. 300. 이렇게요. 이 중간에 있는 내용은 지워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 안쪽에 여기 라운드 부분을 만들어 줘야 되겠죠. 자, 이 라운드, 요 부분의 라운드, 여기 라운드가 반지름 값이 없어요. 그래서 2포인트 아크로 우리가 적당히 그려야 됩니다. 그러면 드래그 하시면 돼요. 이렇게 드래그하고 더블 클릭.
그러면 이렇게 투포인트 아크로 그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투포인트 아크 쭉 드래그, 탄젠트 점이 나오겠죠? 더블 클릭.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쭉 드래그. 그러면 이와 같이 모서리 부분을 라운드 줄 수 있어요. 그 다음 두께가 30mm예요 그러니까 옵셋으로 30 엔터. 자, 이 가운데는 삭제하고 풀앤푸시로 여기만 올리면 되죠. 400mm. 그러면 금방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먼저 렉탱글로 사각형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600에 600. 그 다음에 풀앤푸시로 600mm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모서리를 선택한 다음 이렇게 모서리를 선택한 다음 옵셋 200mm. 다시 또 모서리를 선택한 다음 옵셋 그리고 200mm. 그 다음 풀앤푸시로 여기는 400mm, 여기는 200mm. 그러면 계단 모양이 이와 같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두께가 10mm네요. 옵셋 10mm, 풀앤푸시로 20mm 안쪽으로. 마찬가지로 선택을 합니다. 모서리 하나씩 하나씩 선택하고 10mm, 풀앤푸시로 20mm. 그 다음 마찬가지로 모서리 선택하고 옵셋 10mm, 그 다음 풀앤푸시로 20mm. 그러면 교재에서 나온 것 같이 이렇게 과제물을 금방 그릴 수 있습니다. 옵셋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재질은 매트리얼이라고 합니다. 여기 디폴트 트레이에 보시면 매트리얼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이렇게 쭉 찾아보시면 매트리얼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내가 어떤 질감을 주고자 하는 면을 선택을 하세요. 그 다음 셀렉트 탭을 누르면 매트리얼에 보시면 이름이 있고 지금 현재 지정된 색상이 있고 그 아래쪽에 셀렉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기 눌러보시면 다양한 종류의 재질이 이미 구비되어 있습니다. 우드 그러면 나무죠. 선택을 하고 작업 영역으로 들어오면 페인트 통이 나옵니다. 이때 클릭. 자, 어떤가요? 나무가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다른 것도 넣어보죠. 루핑. 이건 이제 지붕 재질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붕 재질이 들어가요. 재질이 들어간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집어넣는데 생각보다 재질이 커요. 자, 이럴 때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 에디트를 들어갑니다. 에디트. 그러면 색상과
크기와 이미지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지를 꺼버리면 이와 같이 내가 색상을 조절할 수 있어요. 물론 아까처럼 이미지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지를 불러다 넣을 수도 있고, 다시 이렇게 이미지를 기존에 있는 걸 넣어 봤습니다. 에디트에 들어가서 색상을 넣을 수도 있고, 이 이미지, 지금 내가 불러드린 이미지의 크기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610이니까 300. 자, 어때요? 이미지 크기가 줄어드는 거 맞습니까? 150. 그럼 이미지가 더 작아졌죠. 500. 이미지가 커진 거 맞나요? 네. 이게 이제 재질 효과예요. 질감 효과라는 겁니다. 이게 머티리얼입니다. 우리가 작업하는 게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모델링입니다. 이렇게 모형을 만들어야 돼요. 두 번째는 재질을 줘야 됩니다. 매티리얼을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조명을 줘야 됩니다. 라이팅.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렌더링.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결과물을 가져가게 돼요. 자, 여기에 옵션이 또 하나가 있는데 오파시티라고 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오파시티는 불투명, 그러니까 투명이란 뜻이에요. 불투명입니다. 지금 면이 투명해지는 거 보이시나요? 투명한 면을 만들고자 할 때 쓰는 게 오파시티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처럼 빨간색을 주고자 해요. 그러면 자, 셀렉트 탭에서 컬러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가지 컬러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컬러를 지정해 주시면 돼요. 자, 거꾸로 빼는 게 더 빠르겠네요. 자, 거꾸로 이렇게 빼는 게 더 빠른 거죠. 이때 얘를 다시 편집하고 싶어요. 그럼 셀렉트 탭에 가면 스포이드가 활성화되어 있을 겁니다. 셀렉트 탭에 보시면 스포이드가 활성화되어 있을 거예요. 셀렉트 탭에서 스포이드를 누르고 클릭하면 재질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재질을 이와 같이 수정할 수 있는 거죠. 자, 재질까지 한번 넣어 볼까요? 우리가 여기다 색칠을 했단 말이죠. 재질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잠깐 배웠는데요. 자, 재질 말고 조명도 있고 렌더링도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렌더링 하는 방법을 미리 알려드릴게요. 항상 렌더링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스케치업에서 우리가 이렇게 모델링한 것을 내보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 파일 메뉴에서 보시면 익스포트, 이 중 2D 그래픽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화면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화면 캡처해서 저장을 해요. 자, 오늘 날짜로 한번 가볼까요? 0524. 그러면 어디였을까요? 렌더. 네, 문서에 저장됐네요. 문서에 가면 네. 이렇게 저장이 돼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저장 방식인 거고요. 자, 보시면 V레이에 보시면 이렇게 생긴 아이콘들이 있을 겁니다. 화면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당구공과 주전자 그림이 있을 겁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이건 어떻게 끄집어내냐면 익스텐션에 보시면 V레이라고 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V레이 에셋 에디터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에셋 에디터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오른쪽 버튼 누르면 여기 툴 메뉴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 여기에 V레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V레이 for SketchUp, V레이 라이트, V레이 옵션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면 요만큼이 나오게 돼요. 이 중에 이 당구공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여기가 재질입니다. 아마 이렇게 뜰 거예요. 여러분들한테는 이렇게 보일 겁니다. 재질에는 화살표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여는 화살표, 왼쪽으로 여는 화살표. 여기가 재질 목록입니다. 이쪽이 재질 목록이고 이쪽이 재질 상세 옵션입니다. 일단 요건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조명이 여기 있습니다. 조명이에요. 기본 조명으로 선라이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선라이트요. 우리나라 말로 태양광이죠. 햇빛. 그 다음에 큐브가 있고요. 이 큐브는 V레이 오브젝트라고 합니다. V레이에서 조절할 수 있는 오브젝트들이 있어요. 뭐 프록시라든지 혹은 퍼 같은 것들이 이 속에 해당합니다. 퍼가 모피를 뜻해요. 잔디 효과 낼 때 혹은 이제 우리 인형의 털 효과 낼 때 쓰는 건데 퍼 효과를 내면 렌더링 타임이 한 3배 정도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기어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가 렌더 옵션이 됩니다. 여기가 렌더 옵션이에요. 자, 렌더 옵션에서 보시면 자, 기본적인 걸 설명드릴게요. 먼저 제일 첫 번째 프로그레시브가 이렇게 켜져 있을 겁니다. 이 항목을 끄세요. 이걸 끕니다. 그 다음 퀄리티가 나옵니다. 퀄리티. 퀄리티가 등급이죠. 얼마만큼 고해상도로, 그러니까 렌더링 결과물을 좋게 할 거냐 나쁘게 할 거냐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걸 출력으로 할 겁니다. 그러면 이 퀄리티를 미디움이 아니라 하이로, 하이나 베리 하이로, 내가 그냥 확인만 할 거예요. 그럼 로우나 드래프트로 놓으시면 됩니다. 그냥 로우 정도로만 놓으시면 돼요. 로우, 미디움, 하이 요 정도. 그러면 스케치업이 알아서 값을 바꿔줍니다. 자, 그 다음 밑으로 조금만 더 내려가면 카메라 항목인데 넘어가고요. 자, 렌더 아웃풋이라는 항목이 나옵니다. 이게 렌더 아웃풋이에요. 렌더링 결과물을 어떻게 출력할 것인가 렌더 아웃풋이 나오는데 보시면 세이프 프레임, 세이프 안전한 프레임 틀, 렌더링을 했는데 잘릴 수도 있는 거죠. 가로 세로 비율 때문에 잘릴 수도 있어요. 이게 원래 TV나 영사기 쪽, 영화관 쪽으로 나가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게 미디어 자체가 가로 세로 해상도가 안 맞으면 조금씩 잘려요. 그래서 세이프 프레임으로 그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이프 프레임을 체크하면 이렇게 회색 영역이 나옵니다. 여기는 안 나오는 거예요. 인쇄가 안 되는 겁니다. 이 안쪽, 회색 이 안쪽만 렌더링 되는 겁니다. 이게 세이프 프레임입니다. 불편해서 일단 꺼놨고요. 그 다음에 렌더링 결과물이 800에 450, 16대 9 비율로
렌더링을 하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요거는 이제 화면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좀씩 달라지겠죠. 내가 인쇄용으로 나갈 겁니다. 그럼 4:3 비율이 됩니다. 인쇄용이라면 4:3. 그냥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그럼 16:9. 네, 요즘 16:9가 제일 흔하니까 16:9로 놓을 수 있겠죠. 네, 이건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바꿔주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위드와 헤이트입니다. 800에 450이라는 이 값이 제일 중요해요. 600에 400, 그럼 어때요? 크기가 더 작아지는 거죠? 1280에 1024, 그럼 더 커지겠죠? 네, 이 값을 가지고 해상도를 조절하게 됩니다. 자, 밑으로 조금만 더 내리시면 environment라는 항목이 나옵니다. environment, 환경이에요. 대기 효과란 뜻입니다. environment가 여기에 보시면 백그라운드가 1로 되어 있습니다. 배경의 밝기가 1이란 뜻이에요. 배경을 얼마나 밝게 할 거냐, 어둡게 할 거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면 environment overrid라고 하는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overrid가 덮어쓰기란 뜻이에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GI 값, 이 값을 켜주셔야 돼요. 우리가 크게 두 가지 값을 바꿉니다. 하나는 백그라운드, 하나는 GI. 이 두 가지 항목을 바꿔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의 약자로 지금 여기 이제 조명이 있잖아요. 조명이 있죠. 그래서 빛이 나옵니다. 쭉 나오죠. 자, 보통 이제 빛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빛은 입자입니다 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빛은 파동입니다 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입자설과 파동설 두 가지입니다. 아직도 그거는 뭐 난제이기도 해요. 자, GI 값이 이런 거예요. 입자가 하나 이렇게 쭉 나올 거예요. 방출이 될 겁니다. 지금 형광등이 있으니까 형광등에서 빛의 입자가 계속 방출이 되고 있겠죠? 그 중에 하나만 보자고요. 빛의 입자가 쭉 방출이 돼서 여기 옵니다. 벽에 부딪혔죠. 그러면 이 부딪히는 순간 빛의 입자가 산란을 해요. 부딪히는 순간 튕겨 나갑니다.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그 다음 세컨드리,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나요? 네, 빛의 입자가 조명으로부터 나와서 어떤 사물에 부딪혔을 때 빛이 반사가 됩니다. 일부는 흡수가 되고 오브젝트한테 흡수가 되고 일부는 반사가 돼요. 이 반사되는 것을 GI 값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스케치업은 이 GI 값을 계산하지 못합니다. 3D Max라는 프로그램도 이 GI 값을 계산하지 못해요. 그래서 VRay라는 전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GI 값을 계산하게 하는 겁니다. 반사광 정도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반사광도 아니고 빛이 사물에 부딪혔을 때 산란하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주는 게 GI 값입니다. 그래서 GI 값을 켜주셔야 되고 숫자도 바꾸셔야 돼요. 백그라운드에 있는 이 값, GI 값에 있는 이 값을 바꾸는 겁니다. 보통은 많이 바꾸지는 않아요. 크게 바꾸진 않습니다. 뭘로 바꾸냐면 카메라로 해요. 카메라의 조리개나 혹은 셔터 스피드를 가지고 조절을 합니다. 근데 얘도 잘 바꿔요. 우리는 일단 이 값을 안 바꾸고 쓸 겁니다. 자, 요렇게 이 값이 제일 중요해요. 이 값이 누구랑 연결이 되어 있냐면 바로 여기 얘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얘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두 개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퀄리티가 얘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계산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브라우트 포스라는 방식, 그 다음에 라이트 캐시라는 방식, 그 다음에 이리디언스 맵이라는 방식, 스케치업은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뭐 이건 나중에 다시 천천히 설명하기로 하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주전자 그림을 누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전자 나옵니다. 계산이 돼요. 자, 계산되는 거 보이시나요? 얘가 이렇게 렌더링된 결과물을 저장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주전자 그림을 눌렀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네모난 사각형이 4개가 돌아다니고 있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버킷이라고 부릅니다. 저 네모난 사각형 한 개를 버킷이라고 하고요. 저 하나가 CPU 코어 한 개를 뜻합니다. 지금 우리는 쿼드 코어 CPU를 쓰고 있는 거죠. 코어 안에, 그러니까 CPU 안에 코어가 4개 들어있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4개 쿼드 코어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옥타 코어라면 옥타는 8개란 뜻이죠. 그러니까 이 버킷이 8개가 돌아다니는 거죠. 렌더링 타임이 누가 더 빠르겠어요? 버킷이 더 많은 게 더 빠르겠죠. 만약에 듀얼 코어예요. 그러면 버킷이 2개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장만할 때 CPU를 체크하는 거죠. 코어 투 듀오인지 코어 투 쿼드인지 이걸 따지는 거죠. 아무래도 코어 투 쿼드가 비싸겠죠. 요즘 이제 코어 투 옥타, 헥사 이제 이런 게 나오기 시작하는데 아직은 너무 비쌀 거고. 네. 자, 이렇게 해서 렌더링 결과물을 보시는 겁니다. 항상 렌더링 결과물은, 그러니까 우리가 작업했던 결과물은 항상 이렇게 렌더링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110쪽에 있는 예제는 배열이라고 합니다. 배열 과제물이에요. 어레이 과제물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복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자, 이동 명령어를 통해서 클릭하고 그냥 움직이면 이동이 되겠지만 컨트롤 키를 눌렀다 떼면 복제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때 디스턴스, 즉 간격을 지정합니다. 100이라고 엔터, 그 다음에 곱하기 5라고 쓰면 그 뒤로 5개가 이와 같이 더 복제가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5개가 복제가 된 거죠. 자,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고 전체 중에 나누기 5 그러면 나누기도 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복제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회전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보세요. 로테이트 선택하고 로테이트. 자, 원점입니다. 제일 먼저 지정할 거 원점. 그 다음 0도의 방향 회전이 들어가죠. 자, 30도 엔터. 아이고, 다시. 컨트롤 키 누르고 30도 엔터. 12개 곱하기 12개 엔터. 그러면 똑같이 복제되는 거 맞습니까? 네, 다시 보겠습니다. 원점 지정하고 방향 지정하고 이때 컨트롤 키 한번 누르고 360도 엔터 나누기 6개 엔터.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서클이네요. 반지름 300. 그 다음에 다시 서클
자, 다시 서클. 얘가 안 잡히네. 반지름 100이고요. 그러면 얘는 의미가 없으니까 삭제하고, 선택하고 로테이트 기준점 클릭하고, 자, 돌아가겠죠. 컨트롤 키 눌러주면 얘만 회전합니다. 둘, 넷, 여섯, 여덟. 360 엔터 나누기 8 엔터. 그러면 모양이 금방 완성이 되죠. 자, 가운데만 삭제해서, 그리고 풀앤푸시로 올립니다. 600. 그러면 금방 모양이 만들어지죠. 자, 한번 해보시죠. 사각형으로 그려도 될 것 같습니다. 500, 500. 그 다음에 전체 높이는 400입니다. 자, 어떻게 갈까요? 이거를, 자, 대각선으로 선을 좀 그려볼까요? 그 다음 라인. 자, 이렇게 Z축으로 400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라인. 자, 이런 모양이 되겠군요. 테두리를 선택하고, 툴 메뉴에 팔로우 미. 그러면 금방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 180이네요. 이 선의 중간 미드 포인트에서 이렇게 중간 방향. 스케치업의 장점은 면을 따라서 자동으로 맞춰준다는 사실입니다. 이 상태에서 면 방향을 잘 맞춰보세요. 보시면 지금 파란색 방향이죠. 파란색 축의 방향. 그 다음에 그린. 그 다음 레드. 근데 자, 지금 마젠타 색상 나오죠. 선홍색이 나오죠. 이게 지금 빗면이 맞았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높이가 180이고요. 네, 바로 여기에서 서클을 그리면 되겠군요. 자, 테이프이 될까요? 자, 테이프도 되는군요. 180. 그러면 서클 반지름 80. 그 다음 풀앤푸시로 300. 그러면 이렇게 300mm가 돌출됐는데, 우리가 지금 배열해야 될 것, 바로 이렇게 나온 원기둥만인 거죠. 자, 로테이트 툴을 지정하는데 꼭대기에다 갖다 대면 어떻게 돼요?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화살표 방향으로 방향을 지정해 줍니다. 그래야 확실하겠죠. 0도 방향이고 컨트롤 키를 눌렀다 뗍니다. 360도 엔터 나누기 4 엔터. 그러면 이렇게 빗면의 방향임에도 불구하고 모양이 만들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바닥이 구멍이 났네요. 네, 메꿔주면 되겠군요. 자, 그러면 모양 만들어집니다. 자, 4개입니다. 한번 해보시죠.